연금술사. 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몽롱해져 그만 그 자리에서 울고 싶은 심정에 사로잡혔다. 슬픔에 잠겨 상심하고 있는 모습을 본 베르길리우스는 나를 깨우치기 위해 꾸짖는 투로 엄하게 말하였다. 단테, 무엇을 보고 있는가? 자네는 왜 죄인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그들의 몸이 비참하게 난도질 당하는 것에만 집착하지? 다른 골짜기에서는 그러지 않더니만 유독 이곳의 죄인들에게만 연민의 정을 품는군 그래. 만일 여기 있는 죄인들의 수를 일일이 세어볼 셈이라면 이 구덩이 둘레가 무려 22마일이나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걸세. 나는 풀이 죽어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잠자코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듣고 있었다. 벌써 태양이 머리 위로 떠오르고 달은 우리 발 아래 놓였다네.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지.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멀고 꼭 보아야 할 것들은 많다네. 나는 변명처럼 떠듬떠듬 대꾸하였다. 스승님, 제가 왜 넋을 잃고 보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아셨다면 좀 더 머무는 것을 틀림없이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베르길리우스는 내 말을 흘려들은 채 벌써 앞장서서 걷기 시작하였다. 나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할 수 없이 베르길리우스의 뒤를 따르며 덧붙여 말했다. 지금까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던 저 골짜기에는 분명 제 친척 중 한 명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형벌을 받고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겁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계속 앞을 향해 걸으면서 말했다. 이제부터는 자네가 좀 전에 보았던 것들을 잊도록 하게. 자네의 친척이란 자를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만 상할 뿐이네. 그에 대한 생각은 훌훌 떨쳐버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게. 모든 것이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그가 지은 죄에 따라 그를 어둠의 세계에 남겨둘 수밖에. 그렇지만 혈육의 정이란 끊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에게로 향하는 정을 거두기가 힘들군요. 그러자 베르길리우스가 가던 길을 멈추어 서며 혀를 찼다. 이 사람아, 그것은 자네만의 생각이라네. 사실 나는 우리가 서 있던 다리 밑에서 자네의 친척이라는 그 자를 이미 보았다네. 그런데 그 자는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자네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있더군. 나는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고개를 내저었다. 설마 그분은 제 숙부님이신데요? 함께 있는 자들이 그를 제리델 벨로라고 부르는 소리를 내 귀로 똑똑히 들었네. 그는 피렌체의 사케티 집안과 다투다가 원한을 사서 살해되었지? 그렇지 않나? 베르길리우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더욱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숙부님이 살해된 지 30년이 지난 후에 조카들이 숙부님의 복수를 함으로써 두 가문은 아직까지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복수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숙부님은 두 가문을 분열시킨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좀 전에 자네가 알타포르테의 옛 영주 베르트란에게 온 정신이 팔려 있었을 때
자네의 숙부되는 자가 다리 밑을 지나고 있었네. 그러나 자네가 자기를 쳐다보지 않자 한참 동안 욕설을 퍼붓다가 휘적휘적 가버리더군. 아, 스승님. 제 숙부님은 치욕적으로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슴속 깊이 한으로 남아 아마 복수하는데 앞장서지 못한 제게 화를 내셨을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숙부님이 더욱 불쌍하고 측은하여 뭐라 말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베르길리우스와 나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돌다리를 지나 다음 골짜기가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사방이 온통 어두컴컴하여 빛만 있었다면 골짜기 밑바닥까지 훤히 보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마지막 9번째 구덩이가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괴상한 비명소리가 화살처럼 나를 향해 곧장 날아왔다. 그것은 쇠로 만든 화살이 아닌 연민의 화살이라. 나는 무의식 중에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7월에서 9월에 이르는 여름철에 키아나 강 유역의 발디키아나와 토스카나 해변의 늪지대인 마렘마, 높이 솟은 섬 사르데냐는 모두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 세 곳의 의료원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질병과 신음소리를 다 합쳐 한 곳에 모아 놓는다 하더라도 여기 눈앞에 보이는 고통만큼은 못하리라.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상이 끝없이 이어졌고 썩어 들어가는 시체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우리는 긴 돌다리의 마지막 절벽을 늘 그랬듯이 왼쪽으로 돌아 내려갔다. 그러자 시야가 한층 더 또렷해졌다. 이 골짜기 밑에는 높으신 주 하느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정의의 여신이 살아있을 때 지은 죄가 낱낱이 적혀있는 기록표를 손에 들고 그곳에 온 영혼들에게 하나하나 형벌을 내리고 있었다. 아이기나 섬은 고대 그리스의 도리아족이 세운 도시로 아테네 남쪽 살로니카만에 있다. 이곳의 원주민들은 기원전 7세기 중엽부터 화폐를 사용했을 정도로 문화가 발달하였으나 갑자기 전염병이 번져 사람과 가축,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떼죽음을 당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물의 요정 아이기나가 아들을 낳자 이에 시샘한 헤라가 이 섬에 전염병을 퍼뜨렸다고 한다. 이때 간신히 혼자 살아남은 아이기나의 아들 아이아코스는 외로움을 참지 못해 아버지 제우스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제우스는 많은 개미들을 그 섬으로 보내 사람으로 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전염병으로 신음할 때의 비참함도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망령들이 겹겹으로 쌓여 신음하는 광경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자는 엎드려 있고 어떤 자는 다른 사람의 어깨에 기댄 채 몸을 축 늘어뜨렸고 또 어떤 자는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었다. 우리는 바닥에 썩어 문드러져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는 병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없이 나아갔다. 이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스럼투성이인 두 망령이 새카맣게 타 밑바닥이 맞붙은 두 개의 냄비처럼 서로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이 두 망령은 못 견디게 가려운지 손톱으로 온몸을 미친 듯이 긁어댔다. 손톱으로 부스럼 딱지를 긁는 모습은 물고기의 큼직한 비늘을 식칼로 긁어내는 것과
흡사했다. 그러나 딱지가 떨어진 자리에서는 다시 피고름이 줄줄 흘러나왔고 그 주위로 파리들이 어디선가 날아들어 피고름을 빨아먹다가 상처 위에 알을 낳았다. 베르길리우스는 두 망령 중 하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너는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부스럼 딱지를 손끝을 집게 삼아 긁고 있구나. 가엾은 자여. 혹시 이 구덩이에 있는 자 중 이탈리아인이 있다면 가르쳐다오. 그러나 그는 못 들은 체하며 온몸을 긁는 데에만 열중하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내 몸까지 근질근질해졌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는 그가 솔깃할 만한 제안을 했다. 만약에 내가 내 말에 친절하게 대답해 준다면 내 손톱이 언제까지나 길어서 내 몸을 긁는 데 도움이 되도록 빌어주겠다. 그러자 두 망령이 모두 눈길을 모아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그중 하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며 왜 이탈리아인에 대해 묻는 거요? 베르길리우스는 나를 손짓하며 대답했다. 나는 여기 살아있는 이 사람에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첫 번째 지옥에서부터 이곳까지 안내를 맡은 베르길리우스라고 한다. 그리고 특별히 이탈리아인에 대해 물은 이유는 이 사람이 이탈리아인이기 때문이다.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두 망령은 기대고 있던 등을 떼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말을 엿듣던 자들도 모두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다 보고는 몸을 슬슬 피했다. 그렇지만 베르길리우스는 그들의 반응 따위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계속 두 망령에게 말을 걸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이탈리아인이 누구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겠나? 두 망령 중 하나가 울먹이면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지금은 비록 흉한 모습으로 변해 있지만 사실 우리 두 사람은 이탈리아인입니다. 고개를 끄덕인 베르길리우스는 나에게 자상하게 말했다. 단테, 저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 물어보게. 나는 스승의 말대로 처참한 몰골의 이탈리아 망령에게 물었다. 당신들의 추억이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일 없이 태양 아래서 오랫동안 전해지기를 바란다면 당신들이 누구이며 어디 사람인지 말해주시오. 지옥에서 처참한 형벌을 받고 있다 하여 부끄러워하거나 주저워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당신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큰 교훈이 될 것이오. 나는 아래초 출신이오. 그중 한 명이 대답했다. 나는 그리폴리노라는 연금술사로 시에나의 귀족인 알베르토에 의해 화형을 당했소. 그러나 불에 타 죽은 일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오. 내가 농담으로 나는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그는 나를 괴롭히며 재주를 보여달라고 강요했소. 그러나 내가 크레타 섬의 연금술사인 다이달로스처럼 날지 못하자 그는 화형 판결을 내려 나를 태워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오. 그래서 화형을 당해 여기로 오게 되었소.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에게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농담을 한 죄로 억울하게 이곳
맨 마지막 10번째 구덩이에 떨어졌단 말이오? 아니요. 내가 이 지옥으로 떨어진 진짜 이유는 가짜 돈을 만들어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켰기 때문이요. 아무렴 공정하고 냉철한 미노스의 판결인데 잘못될 리가 있겠소? 나는 얕게 한숨을 내쉬며 베르길리우스에게 말했다. 도대체 시에나인들처럼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사치스럽기로 유명한 프랑스인들조차 그들의 허영심은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내 말을 들은 또 다른 하나가 나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스트리카란 자는 예외일 거요. 그 자는 부자인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도 지나칠 정도로 절제심이 강하여 항상 거지 행삭을 하고 다녔다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어나갔다. 니콜로 또한 마찬가지라오. 그 자는 자신의 많은 재산을 오직 먹는 데만 투자한 놈이요. 그 자는 음식에 온갖 향료를 넣어 즐기는 특별한 미식가였어. 카치아 다쉬아는 그 넓은 산림과 포도원을 팔아먹었고, 아발리아토는 그 이름 그대로 머리가 이상한 자였어.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특별히 한 곳에만 그것을 전부 쏟아부었으니 허영심이 많은 시에나인들과는 구분되어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들이 말한 자들은 엉뚱한 곳에서 쓸데없는 일에 낭비를 일삼던 자들이었다. 갑자기 그는 웃음을 멈추고 정색을 하더니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시에나인에게 비웃음을 던지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보거라. 나는 그의 말대로 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얼굴과 온몸이 뭉그러져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는 분명 카포키오였다. 내가 놀라는 모습을 보고 그는 다시 한번 비웃음을 던지며 말했다. 그래. 나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가짜 돈을 만들었으며 너의 친구이기도 했던 카포키오다. 비록 나의 속임수가 들통이나 비참하게 화형을 당하고 말았지만 너는 내가 얼마나 모방에 뛰어난 천재였던가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